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해요. 그 아파트 단지 밑에 가면은 중개사가 뭐 못해도 10군데 이상 있을 거예요. 많죠. 예, 다 가봐야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매물을 다 확인해야 돼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은 중개사분들과 많은 매물을 접할수록 갈아타기 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작년에 어쨌든 집값 폭락을 이끌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사실 미국의 금리 가파른 인상이었잖아요. 누구도 그 정도의 인상은 예상치 못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어쨌든 지난번에 한 번 더 뭐 베이비스텝 한 번 하긴 했지만 뭐 올해 뭐 동결하거나 내년에 어쨌든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집값에는 또다시 반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조금 그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망가질 때 마지막 불꽃을 이렇게 불사르면서 지금 버블이야.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가격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장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가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도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었다라고 보고, 요게 망가질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외부에서 이제 날아온 돌 때문에 이게 꿈에서 깨는 거예요. 찬물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떨어지기 시작한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하고 뭐 내년부터 해서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 같이 한국이 스탠스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낮출 수 있을까? 전 좀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미국보다 이런 기간, 장기간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가 잘 이렇게 받아줘서 다행인 건데,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미국이 조금 내린다고 우리도 같이 조금 내린다?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기준금리가 내려온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같이 내려온다, 이 보장도 없어요. 동일하게 가지 않아요.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좀 내려간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누르니까 이제 그게 내려갔던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금리가 인하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집값에 즉각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공급에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건설사 쪽에는 그게 영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미분양 물량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쪽은 조금 영향을 줘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주변에 후배들이나 동생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준비를 해라. 청약 무주택자는 네. 무조건 청약 통장을 만들고 점수 관리를 해라. 청약 점수가 17점인 걸 깨닫고 나는 청약으로는 가능성 없겠구나 하고 집을 샀었습니다. 저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도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추첨인가요? 예, 시장이 망가지면 당연히 풀어줄 거고, 그때 가면은 청약통장 뭐 점수하고 사실 상관없거든요. 6개월만 채워놓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꾸준히 넣어봐야 되는 거죠. 잘 안 하시는 분들 보면 한두 번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가장 좋은 라인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안 되면 뭐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인데 안 됐다고 뭐 한 두세 번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난 안 되나 봐 하시면, 그럼 이제 계속 안 되는 거고, 꾸준히 이제 넣어야죠. 계속 청약을 진행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준비를 하셔야 되죠. 갈아타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저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밑에 가면은 중개사가 뭐 못해도 10군데 이상 있을 거예요. 많죠. 예, 다 가봐야죠. 좀 민망하다 이렇게 되면 한 5군데는 띄엄띄엄 가고 5군데는 전화를 해요. 거기에 이제 적당한 매물을 찾고 있다. 이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매물을 다 확인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한 군데 가서 물건 이렇게 보고 비교하는 거랑 여기 전부 다 가서 보고 비교하는 거랑 다르죠. 정말 달라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세요. 내가 집을 팔 때도 저는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들 비교해 보라고 해요. 주변에 이제 중개사 가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아파트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줘. 쫙 보고 어떤 집이 어떤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야. 그럼 내가 급하게 팔려면 얘보다 싸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집 놔두고 내가 먼저 팔리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은 중개사분들과 많은 매물을 접할수록 갈아타기 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결국엔 투자 수요가 붙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 수요인 다주택자분들은 언제부터 좀 움직이실까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투자 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닌가요? 네, 제가 그 화면을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굵은 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낮은 쪽이 그 달의 실제 거래량, 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 거래량이에요. 10년 평균에 비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서울에서 저희가 이제 그 상승이 시작된 시기를 2015년 3월 달로 보고 있어요. 2015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2배 정도의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이사 처리기도 했고 1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1월 달에 또 170%가 이제 거래가 됐죠. 6월 달에도 뭐 160% 부근에서 거래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래가 되면 첫 번째로는 시장에 매물이 없어져요. 중개사가 매물을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저 정도 거래가 투자 수요로 만들어질 거예요. 저거는 실수요인 거예요. 부동산 사이클 좀 크게 이렇게 보잖아요. 크게 봐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일반 수요자들이 아, 이제 집을 사야 되겠구나라는 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 있는 매물을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싹 다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게 돼요. 근데 저런 거를 투자자 몇 명이 가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100개 살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일반인들이 실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줄 때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 사실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시기는 항상 들어가죠. 지금은 이제 좀 쉬고 계신 기간들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고 팔고 하기가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니까. 15년 3월에 아, 시장이 턴을 해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갈 거야, 아무도 몰랐잖아요. 데이터로는 저런 것들이 나왔지만,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사실 부산에서 15년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가는 거를 보고 움직이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좀 개인분들은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 받아갈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좀 좋은 입지를 얘기하실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물건을 좀 사야 될까요? 저는 사실 투자를 경매로 시작했거든요. 제일 좋은 건, 제일 안전한 방법은 사실은 싸게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싸게 사면서도 이제 좀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을 사면 되는데,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종종 받습니다. 정부에서 제발 집을 사라고 애원할 때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 준 시기가 있었어요.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집 사러. 뭐 1주택자 거를 사면 면제해 줄게. 저 뒤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이래서 정부에서 사라 뭐 이렇게 많이 그걸 했었거든요. 그때 사면 돼요. 제일 확실해요. 부동산은 사실은 세금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의 문제거든요. 저런 신호들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도 늘어나더라. 그렇게 되면 확실한 거죠. 저런 혜택들에 플러스 해가지고 거래량을 지켜보시면 아, 지금이 사야 되는 때구나.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더 한 대 더 들어가면 아, 주로 어떤 것들을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가 나올 거니까 따라가기만 해도 절대 안 늦어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접하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을 잘 봐야 되겠네요. 뭐 가장 명확한 거니까. 이전 정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의 어떤 정책하고 시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시장 우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시장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정책도 이겨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거든요. 정책이라는 건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게 그 결과값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밀다가 그걸로 망했잖아요. 정책 잘 안 바꿔요. 이게 명확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명확한 성과가 뭐예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어떤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또 다음번 사이클에서 뭐 상승이 당연히 올 거잖아요. 네. 그럼 상승기에서 또 그게 또 영원한 상승이 아니라 또 떨어지는 시기도 올 텐데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꼭지 시그널 확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2021년 11월 고점 때 파신 분들은 아주 지금 해피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파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파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줄이기 시작한 건 21년 초부터 해서 줄이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죠. 20년도 정도에는 조정이 한번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꼭지를 확인하는 시그널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너무 올랐는데, 사실 많이 올랐을 때 PIR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내려가지고 한 19년 20년 이런 거지, 그때는 뭐 25년 이렇게 돼버리면 저건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거는 명확하게 아는데 이게 꼭지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자산이 한번 이렇게 바람을 타가지고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하는데 항상 더 가요. 정말로 그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게 깨지기 때문에 꼭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자산하고 달리 부동산은 파는 타이밍을 잡는 그게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조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뭐 그걸 현금으로 그냥 일단 넣었다가 뭐 다른 걸 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한번 사고 팔면 비용이 많이 들고 맞아요. 회수되는 현금이 커요. 통상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회수해 가지고 은행에 뭐 정기 예금을 넣는다든지 이럴 일이 없어요. 다른 걸 사요. 일단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걸 해가지고 은행에 넣는 분들은 본 적이 없고, 예를 들어 10분 중에 9분은 딴 걸 사요. 한 분 정도는 그냥 써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유리한지, 지금 매입하는 거가 유리한지 잘 비교를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온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대체 상품을 찾아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면 돼요.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될까요? 팔아서 현금 생기면 뭐 하실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투자 끝내고 뭐 이렇게 평생 노후를 즐기겠어? 그럼 뭐 언제든지 팔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물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갈아타기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에서 현금 챙기고 좀 떨어졌을 때 싸게 사고, 이런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다. 네. 자, 그럼 지금 특히 또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랑 가장 위험한 부동산 투자는 뭐라고 보세요? 요즘에 AI로 이제 미드전이라든지 뭐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 그려본 거예요. AI를 그린 건가요? 맹인이 맹인을 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상품이고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도 그렇고 뭐 어디 분양권 투자도 그렇고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갭 투자 한참 유행할 때도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컨설팅비 받고 뭐 어디에 아파트를 추천해 주더라. 거의 무피로 이제 사게 되거든요. 컨설팅비가 들죠. 컨설팅비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대신 아파트는 거의 공짜로 사요. 옛날에 인천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파트 사면 500만 원 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전세 사기 그런 물건들인 거죠. 너무 모르는 물건에 투자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갭 투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파트의 값이 아니고 특정 지역의 이제 그 값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그 그래프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붙어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도 이렇게 늘었다가 뭐 이렇게 줄었다가 하면서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 거래량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저 거래량이 늘었던 시기들이 투자자들 들어온 시기예요. 외지인들만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는 거예요. 입주 물량도 아예 없어요. 장기적으로 뭐 입주 물량도 없고 전세가율도 막 98%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런 단지들의 특징이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요. 월세 수익이 높아요. 산업단지 대부분이 지금 별로 힘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미 평균 연령이 40대를 넘어가는데 저게 뭐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저런 상품에 모르고 이제 그냥 투자를 한다든지. 이게 여기 이제 평택이거든요. 평택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저렇게 돼 있는데 신도시 계획인 거예요. 저기에 신도시가 들어가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이 10년 전에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거죠. 자, 저렇게 계획이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저기 안에 있는 땅을 팔아요. 지분으로 쪼개서 팔기도 하고. 이게 보통 저런 거가 이제 기획부동산인 거죠. 예전에는 기획부동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땅을 팔아먹었는데, 요즘에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확인까지 시켜줘요. 다만 매수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기획부동산이 여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에 사가지고 팔 땐 평당 10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저기 지금 10년 지나서 보상받으면 그게 그 돈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근데 그 업자들은 돈이 남겠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장님을 안내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이 파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한테 파느냐면 형제, 친척, 뭐 친구 이런 사람한테 팔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땅이 정말 좋다고 믿거든요. 실제로 이런 계획을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맹인 손을 끌고 저기 가서 땅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뿐만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도 장기로 보면 계단형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상품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어느 정도 상품마다 그게 조금씩 다르니까 공부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에서 결정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부동산 가격 뭐에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에서 또 당연히 학군도 포함이 될 텐데, 학군이 요즘에 이제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라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사실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단지 학군이 그게 주는 게 그 친구들과의 커뮤니티라든가 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싶어하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네네. 학군은 여전히 앞으로도 갈 것이다. 가격 결정 요소하고 학군 이야기를 따로 네, 이제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뭐 정책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요소를 가격에 바로 붙여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문가분들은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쉽게 직접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듣기는 편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금리뿐만이 아니에요. 수요도 있을 거고 심리도 있고 소득도 있고 정책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주담대 모기지 금리가 7%를 찍었어요.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다른 요소들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현재 인구도 늘고 있고 경기도 좋은데 집이 부족해요. 그럼 오를 수 있겠죠. 네, 건축업자들이 이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축으로 공급이 어려우면 팔아줘야 이 집을 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뭐 거래가 이렇게 회전이 될 텐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집을 안 팔아요. 그러면 지금 그 예비 수요가 150만이라고 하거든요. 금리 올라도 가격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한 가지에 가서 맞춰지지 않는다. 정책도 그게 바로 효과가 나질 않아요. 한참 밀고 밀어야 이제 그게 효과들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를 볼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보다는 이게 되면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는 다른 요소는 어떻게 될까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학군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미 통계조사에서 학군이 집을 선택할 때 1순위가 안 된 지가 10년째예요. 이미 밀려났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부동이 1위였죠. 부동이 1위였나요? 네, 거기에 거의 한 10년 전부터는 해가지고 이제 직주 근접. 직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군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아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는 학교. 요즘에는 학군이라고 하면 거기에 추가가 됐어요. 라이딩이 좋은 지역. 애들이 학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여러 군데를 돌려요. 그러면 애 엄마가 데리고 나와서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뭐 산수 학원 갔다가 뭐 이걸 계속 돌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안에 학원이 있으면 라이딩을 안 해도 돼요. 애 엄마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단지는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비해서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그 지역별로 또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해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할 건데 어차피 와서 이거 할 거 아니야? 아무 데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졸업하고 와서 내 밑에서 일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이게 별로 안 통하는 거예요. 보통 그 내가 성공한 방식을 자식들한테 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장사해서 성공했으면 장사나 해. 네. 이게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공부해서 뭐 5급으로 들어가서 뭐 지금 뭐 이렇게 한 3급까지 와 있어. 공부해. 공부하면 네 인생이 편해져.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이게 쪼개지고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학군 영향력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의 편의, 그러니까 직주 근접도 생활의 편의잖아요. 학교도 생활의 편의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제 답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결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동산 부자들, 공장 하시던 분들이에요. 별 생각 없이 계속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땅이 좀 넓게 필요한 거예요. 한 1000평, 2000평. 공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땅값이 한 10배, 20배가 올랐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운 좋게 이렇게 간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력으로 갈라지죠. 저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공부해서 이제 그런 입지를 사신 분들.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뭐 이렇게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시작할 때 그걸 알고 시작했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점을 그렇게 많이 봐요. 사주도 보고 뭐 타로도 보고 온갖 점을 다 봐요. 이게 운에 좌우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금 와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 이제 강의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리뷰하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제 거기 뭐 어쨌든 부동산으로 수십억, 수백억대 이제 부자가 된 강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뭐 어쨌든 듣고 막 열심히 하는데 쉽지 않다면서 이제 남긴 본인의 평주 하나 좀 와닿았던 거는 이제 저분들의 노력도 당연히 있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저분들은 2014, 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굉장히 보기 드문 미친 상승장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라는 말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서울에 1년 단위로 전년 말 대비해가지고 이제 지금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86년도부터 이제 KB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KB 자료로 만든 거거든요. 보시면 사실 그 연간 어떤 상승률로 따지면 예전에 더 미친 상승이 있었어요. 뭐 1년에 36%, 37% 이렇게 오르는 시기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상상 못하는 그런 상승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 들어왔고 지금 현재 이제 요런 상황인 거예요. 제일 끝에 이제 보시면 한 15년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본격적인 상승은 15년도 3월 달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2022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상승을 해온 거예요.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도 이제 짧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15년도 서울 쪽에 이렇게 와서 봤을 때는 1, 2천이면 투자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17년도에는 이제 그 스터디하는 멤버들하고 이렇게 와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한 5천이면 됐어요. 이제 그게 한 2년 만에 뭐 5천이 5억이 됐죠. 이제 반대로 이제 몇 년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로 가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저 구간에 가서 경매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상 저 구간에서 수익 내기가 안 쉬워요. 어렵죠.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시는 거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랑 그리고 김작가 TV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사람이 그 생활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서 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거주지가 누구나 그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부동산을 꼭 투자해가지고 1년에 내가 몇 %씩 수익을 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오래 못해요.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청약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상품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한 개씩 공부를 해 나가시면 10년 딱 보시면 그 안에는 무조건 성과가 나요. 뭐 6개월 안에 성과를 내야지. 부동산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도 사실 성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초반에 막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이제 힘들어 하시지 말고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사이클로 이제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성과는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맹인이 맹인 손 끌고 어딘가로 날아가는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많이 물어보세요. 다양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전에 경매할 때 파산 공매도 하거든요. 개인회생 같은 거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다 이렇게 파산관제인이 매각 처리를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면 기획부동산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비율보다 이쪽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요. 그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꾸준히 지켜보셔도 좋은 성과가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공인중개사도 많이 찾아뵙고 공부하면서 지인이 이제 오프라인 지인도 있지만 온라인에 부동산 지인도 많이 이용하시게 된다면 그 안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투자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부동산은 지인이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부동산 지인의 이제 정민아 대표님이었어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